펴놓으시고요. 260. 그 제4절에 재고자산에 포함된 항목의 결정, 거기를 보세요. 어제 이렇게 적어 놓으셨죠? 거기다가 제4절 제목에다가 재고자산에 포함된 항목의 결정, 타처보관재고 이렇게 적어 놓으셨을 거고, 또 하나 그 제4절을 공부하실 때는 뭐랑 비교해서 공부하시면 좋으냐면요, 우리가 14장에서 공부하게 될 수익인식, 요거랑 비교해서 공부하시면 좋아요. 14장의 수익인식. 그래서 이 재고자산에 포함된 항목의 결정을 왜 수익인식이랑 비교하면 좋으냐면은, 이제 배워보시면 알게 되는데, 이 수익을 인식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재고자산을 제3자한테 넘겨서 내 재고자산이 제3자한테 넘어가면 그때 뭐가 인식되는 거예요? 수익이 인식되는 거예요. 수익이 인식된다는 시점에서 재고자산이 내 거에서 상대편 거로 넘어가거든요. 그거를 알게 돼요, 이제 배워보시면. 그래서 얘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설명드리면서 얘랑 좀 밀접하게 얘기를 좀 할게요, 지금. 거의 첫 번째 뭐부터 나오나요? 1번이 미착상품이라고 나오는데, 그 회계원리 할 때부터 다 하신 거죠, 이거? 그래서 뭐 다 잘하실 텐데 같은 말 하나 적어 놓으세요. 운송 중인 상품이라고 적어 놓으시고, 미착상품, 운송 중인 상품. 그런 다음 밑줄 하나 쳐놓으세요. 네 번째 줄에. 선적지 인도 기준은 선적 시점에서 소유권이 이전되니까 미착품은 매입작고고,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구입했다면 그건 판매자의 재고다. 거기까지 밑줄 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죠, 그렇게? 선적지 인도 조건이 언제 수익을 인식해요? 판매자가. 선적지 인도 기준일 경우에 판매자가 수익을 인식하는 게 선적할 때 인식하잖아요. 선적할 때. 도착지 인도 기준이면 언제 수익을 인식해요? 판매자가. 도착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선적지 인도 기준이면 선적할 때 판매자 수익을 인식하니까 그 재고자산이 누구께 돼버려요? 구매자께 돼버리잖아요. 선적지가. 도착지는 도착할 때까지 수익 인식하지 않잖아요. 판매자가. 누구 거예요? 그러니까 판매자 거죠, 그게. 네, 그래서 얘랑 연결이 된다니까요. 수익 인식이랑.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위탁 판매로 가는데, 그래서 이 미착 상품이 왜 타처보관작으로 가냐면은, 구매자 입장에서 선적지 조건으로 구매를 했으면 운송 중인데 누구 거예요? 내 거잖아요. 그럼 창고에 도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 물건이죠. 그래서 타처보관재고예요. 기말년재 도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운반 중이라 하더라도 내 재고기 때문에. 그걸 잘 생각해 보시고, 위탁 판매 보시면 위탁 판매도 회계원리 할 때 다 배우셨을 거고, 보통 출판사 가지고 얘기해요. 출판사하고 서점화의 관계. 실제 실무에서는요, 이 출판사들이 서점하고 위탁 판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위탁 판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공부할 때는 위탁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위탁 판매. 이 계약을 체결했다고 생각하시면은 얘를 뭐라고 불러요? 위탁자라고 부르고, 얘를 수탁자라고 부르고, 여기 있는 책, 출판사가 보낸 책,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위탁품. 또 뭐라고 불러요? 적송품. 이런 얘기 다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그럼 출판사가 부담하는 운반비. 출판사가 운반비 부담할 거 아닙니까? 서점까지 가려면. 출판사가 부담하는 운반비. 이거 뭐라고 불러요, 이거를? 적송우님. 이런 용어는 기억하세요, 당연히.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출판사가 2000X1년 12월 24일 날 서점한테 책을 보냈어요. 100권을 보냈어요. 100권. 근데 그걸 서점에서는 언제 팔았냐면은 2000X2년 1월 10일 날 팔았어요. 100권을 소비자한테. 그랬을 때 출판사가 이 100권 판매된 거에 대한 수익, 이 수익을 언제 인식할 거냐. 이 인식이란 말 뭔지 알죠, 이제? 수익을 인식한다는 얘기는 판매자가 수익을 기록한다는 얘기죠. 장부에 인식한다고요. 기록, 인식, 알죠? 언제 인식하는 거예요, 출판사가? 이날이 아니라, 이날이다, 이렇게 배웠죠, 여러분들? 그래서 밑줄 쳐드리면, 261페이지, 네 번째 줄에, 기업회계 기준에서 위탁 판매의 경우는 수익을 수탁자가 위탁품을 판매한 날에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탁자가 위탁품을 판매하기 전까지 위탁자의 재고산에 포함시켜야 돼. 따라서 위탁자 입장에서 결산일에 판매되지 않은 위탁품은 창고에 없어도 기말 재고에 포함된다. 그 얘기를 배우는 거니까 기말 현재는 책이 서점에 있잖아요. 기말 현재. 12월 31일 현재는 책이 서점에 있지만 그 책을 누구 재고로? 출판사 재고로 봐야 된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타처보관 재고라고 부르는 거예요. 타처보관 재고.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를. 이해했어요? 그리고 얘도 수익인식이랑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수익을 인식하기 전까지는 그 재고를 누구 걸로 보는 거예요. 판매자 걸로 보잖아요. 수익을 인식한 다음엔 누구 거예요? 이제 소비자 거죠, 이제. 출판사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익 인식이라고 하는 이것이 그 재고가 우리 거냐, 구매자 거냐, 이걸 판단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요거랑 비교하시면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시용 판매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다 했는데 요 운반비 있잖아요. 적성우님. 요게 예전하고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공부를 예전에 하셨던 분들은 이게 좀 달라져서 그럴 텐데 뭐냐면은 이 운반비요 누가 부담하는 거냐면 출판사가 부담하는 거거든요. 그럼 출판사는 판매자입니까? 구매자입니까? 출판사. 판매자잖아요. 판매자. 우리 어제 배울 때 판매자가 부담하는 운반비는 단기 비용 처리하고 구매자가 부담하는 운반비는 취득원가 가산이다. 이거 했죠? 그렇게 배웠죠? 구매자가 부담하는 운반비는 취득원가 가산, 판매자가 부담하는 운반비는 단기 비용 처리 이렇게 배웠어요. 그럼 얘도 판매자가 부담하는 운반비니까 단기 비용 처리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배워보셨으면 이것이 논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수익비용 대응에 대한 논리가 있어요. 수익비용 대응. 수익비용 대응이 뭐냐면은 운반비를 이때 운반비가 발생했잖아요. 이때 운반비가 발생했을 때 비용 처리하려고 하니까 이때는 뭐가 안 잡혔어요? 보니까 수익이 안 잡히잖아요. 왜냐면 수익을 언제 잡을 거냐면 이때 잡을 거란 말이에요. 2002년에. 그럼 2002년에 수익을 잡을 건데 운반비를 지금 비용 처리하면 대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운반비 자체를 예외적으로 위탁품의 취득원가에 가산시켜 놨다가 적성품 여기 취득원가에 가산시켜 놨다가 이 물건이 팔렸을 때 그때 수익이 인식되니까 그때 이게 뭐로 바뀌겠어요? 이게 매출원가로 바뀔 거 아니에요. 자산으로 잡혀 있다가 그때 매출원가가 되면 운반비까지 포함돼서 매출원가 되는 거니까 수익비용 대응이 더 좋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논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논리대로 예전에는 이 운반비를 취득원가에 가산시켰어요. 예전 책들이 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 기준서가 바뀌면서 기준 만든 사람의 입장이 뭐였냐면은 이 수익비용 대응의 논리도 있지만 이걸 적용하지 말고 이게 보니까 출판사 입장에서는 요 재고자산에 대한 취득은 완료가 된 거 아니냐. 취득, 구매 자체. 그러니까 이 책을 생산하는 건 완료된 상태고 그것을 판매하는 활동 아니냐 이거는. 자기가 직접 할 거냐 아니면 서점에 갖다 놓고 팔 거냐 하는 판매 활동의 일환이잖아요. 위탁 판매한다는 것이. 이게 취득하는 활동은 아니잖아요. 출판사가 책을 이게 만드는 활동은 아니잖아요. 이게. 책을 다 만들어 놓고 그걸 판매하는 활동이잖아요. 보니까. 그럼 판매하는 활동에서 운반비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수익비용 대응의 논리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판매 활동의 일환으로 봐야 되고, 그렇다면 단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더 타당하겠다라는 또 논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기준서를 만든 사람들은 그 후자, 이걸 단기 비용 처리하자는 쪽으로 기울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책을 이걸 단기 비용 처리하는 걸로 다 바꿨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잘 하세요. 요거를 여기 취득원과 가산시키자는 논리도 있지만 기준서를 만든 사람들이 이건 단기 비용 처리하는 걸로 논리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요 운반비가 발생하는 것은 이 재고 자산을 취득하는 활동이 아니고 이미 취득은 완료됐고 판매하는 활동이다. 판매하는 활동. 거기서 발생하는 운반비이기 때문에 단기 비용 처리하는 게 타당하겠다. 이렇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이제는 예외 없이 구매자가 부담했을 땐 취득 원가고 판매자가 부담하는 운반비는 다 뭐다? 단기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판매자가 부담하는 운반비는 다 단기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예외가 없으니까 좋죠. 그렇게 정리하시고 시용 판매로 가요. 시용 판매. 시용 판매는 더 쉽죠, 뭐. 기업이 있는데 아주 물건이 좋은데 소비자가 몰라주니까 소비자들한테 물건을 갖다 주고 시험적으로 사용해보고 좋으면 구매해라. 이런 게 시용 매출이거든요. 구매 의사 표시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랬을 때 물건을 보낸 건 2000X1년 12월 27일 날 보냈는데 구매 의사 표시한 건 2000X2년 1월 15일 날 구매 의사 표시했다. 그럼 이 물건 도대체 언제 팔린 거냐?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밑줄 치면은 두 번째 문단에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시용 판매의 경우 수익은 매입자가 매입의사 표시 한 날에 인식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기말연재 매입자로부터 매입의사 표시하는 시동품은 창고에 없다 할지라도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시켜야 된다. 밑줄 쳐놓으시고 그러니까 언제 수익 인식하라는 얘기냐면 이때 인식하라는 얘기죠. 이때 판매자가 수익을 인식하라는 얘기고 그럼 수익 인식하기 전에 12월 말에 이때는 물건이 어디 있었냐면 소비자한테 있지만 그 물건은 누구 물건으로? 기업의 재고로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해했죠, 여보? 그럼 일로 와보세요. 여기서 타처보관재고와 또 수익인식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물건이 기말연재 어디 있어요? 소비자한테 있잖아요. 그러지만 누구 거다? 판매자 거잖아요. 다른 곳에 보관되고 있는 우리 재고 얘기잖아요, 보니까. 맞지요? 그 다음에 수익인식하고 또 연결이 되죠. 우리가 수익을 인식하기 전까지는 누구 거예요? 판매자 거였잖아요, 보니까. 수익을 인식하고 나니까 누구 거예요? 소비자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수익인식이랑 연결하시면 되고. 네 번째, 주문 생산 매출을 보세요. 예약 매출. 이것도 역시 수익인식이랑 요거랑 관련돼 있어요. 요거 14장하고. 일단은 밑줄 치면요. 주문 생산하는 게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예약 매출하고 주문 생산하는 대표적인 어떤 사례가 조선업. 배 만드는 회사. 그래서 배 만들잖아요, 우리. 그럼 배 만드는데 배는요, 대부분 만들어 놓고 진열해서 팔지 않잖아요, 우리가. 다 주문 받죠. 주문 받아서 생산해서 파니까 예약 매출이라고 예약. 책에 나온 예약 매출. 예약 매출일 때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수익인식 하는 거 실현주의 배웠죠. 우리 3장 할 때 실현주의 했죠. 실현주의가 뭐였어요? 수익은 실현된 회계년도에 장부에 기록하자. 이런 거죠, 실현. 두 가지 요건이 뭐였어요? 복습하는 거예요, 이거. 두 가지 요건이 첫 번째가 뭐였어요? 측정 요건 또는 실현 요건 해가지고 화폐 금액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 화폐 금액을 현금으로 회수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요건이었고 두 번째가 가등 요건이라고 해서 대부분의 노력이 투입됐어야 된다. 뭐 이런 요건이 있어요. 두 가지. 그랬을 때 이 배 만드는 회사를 잘 보시면은 이 예약이기 때문에 주문받기 때문에 이미 계약할 때 금액이 나오죠. 배 한 대당 얼마에 할 건지 알기 때문에 금액을 알 수 있어요. 가득은 언제 돼요? 가득은.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가득되는 거 아니에요? 진행되면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두 가지 요건이 언제? 진행되면서 만족하더라. 그래서 얘네들이 진행 기준 쓰는데 거기 5번째 줄에 밑줄 쳐요.
기업회계 기준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예약 매출의 경우에는 뭘 쓰도록 되어 있다? 진행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밑줄 쳐놓으시면 되고요. 그 밑에도 계속 밑줄 쳐요. 따라서 주문 생산 매출의 경우에 단기에 발생한 생산 원가가 기말 재고에 포함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진행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면 단기에 발생한 생산 원가가 매출 원가로 대체되기 때문이다. 거기까지. 자, 거기까지 밑줄 치고요. 사례가 있어요, 사례. 그 밑에 사례 보시면 다음 페이지 나오는데요. 10만 원에 팔려고 하는 기계장치를 주문 생산하는데 원가가 얼마 발생했어요? 보니까 원가가 4만 원이 발생했어요. 올해. 근데 총 원가가 얼마 이상으로 돼요? 총 원가가 8만 원이 돼요. 계약금 3만 원 수령했대요. 거기 밑에 분계 나와 있는데 뭐 쉽기 때문에요. 여러분 같이 보시면서 보세요. 첫 번째, 계약금 받았을 때 현금 들어올 때 뭐 적죠? 대변에 물건 파는 사람이 돈부터 받으면 선수금 정도 알죠? 여러분들 선수금 적고 생산 원가 발생했을 때 현금 나갈 때 재고자산 잡았어요. 재고자산 원가 발생했을 때. 그 다음에 결산할 때 보면요. 일단 하나 물어볼게요. 결산할 때 만약에 얘가 이게 이제 예약 매출이 그 진행 기준이 아니라 만약에 판매 기준이다. 만약에 진행 기준이 아니라 판매 기준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 배가 팔릴 때까지 수익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결산할 때 수익 잡아요, 안 잡아요? 못 잡죠. 아직 배도 다 안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못 잡는 건데 이게 아니잖아요, 보니까. 얘가 뭐예요? 진행 기준이니까. 그러니까 얼마만큼 수익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진행된 정도만큼. 그럼 진행된 정도만큼이라는 게 뭘 알아야 되냐면 진행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14장 배우실 때 진행기준 배울 거거든요. 그때 진행기준 공부할 때 핵심이 뭐냐면 진행률 계산하는 게 핵심이에요. 이 진행률을 잘 계산해야 수익 인식을 잘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진행률은 나중에 배우시면 원가 기준법으로 해요. 발생 원가를 가지고 거기 보니까 전체 원가가 8만 원인데 발생 원가가 4만 원이니까 얼마 발생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50% 발생한 거잖아요. 50% 전체에서. 그러니까 진행률이 50%가 돼요. 그럼 수익을 인식하는데 전체 수익이 얼마 있어요? 전체 수익이 10만 원짜리니까 얼마 잡으면 돼요? 5만 원 매출 잡으면 되고 그때 뭐부터 까야 돼요? 선수금 있는 거 선수금 먼저 까야 되고 나머지는 채권이죠. 매출 채권. 그러면 뭐가 잡혔어요? 여기까지 했을 때. 거기까지 했을 때 뭐가 잡힌 거예요? 진행률만큼. 수익이 잡히는 수익. 수익이 잡히면 그에 대응되는 뭘 잡아줘야 돼요? 비용을 잡아줘야 되는 비용. 그러니까 그거에 대응되는 비용은 생산 원가잖아요. 얼마 발생했냐면 4만 원 발생한 거. 그거를 비용 잡으려고 하니까 재고자산 잡혀있던 걸 없애버리잖아요. 거기 보니까. 그러니까 기말연재 재고가 얼마 돼요? 기말연재 재고의 금액이 장부상 제로가 되더라. 이런 얘기 제로가. 그래서 우리나라의 진행 기준은 기말연재 재고자산이 제로가 된다는 특징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14장 할 때도 나와요. 기말연재 재고자산이 장부상 제로가 된다. 이거 기억하시고. 창고에 가면 이 재고자산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만들고 있는 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대로.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50% 진행됐는데. 이 그대로 있죠. 눈에 보이죠? 그래도 어디엔 없다는 거예요? 장부상엔 없다는 거예요. 진행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재고자산이랑 밀접하게 관련돼 있잖아요. 수익을 인식한 것만큼은 우리 재고가 아니잖아요. 보니까. 수익을 인식해버리면 우리 재고가 안 되잖아요. 보니까. 그런 걸 좀 잘 봐두시고요. 반품 가능 판매로 넘어가요. 이 반품 가능 판매도 역시 이때 또 나와요. 반품 가능 판매도 이때 또 나오니까 그때 가서 또 자세히 하시면 되고 지금은 개념을 잡아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이 반품 가능 판매 처음 보시는 분이 있을 텐데 일단 반품 가능 판매를 보시면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대부분의 물건을 여러분 구입해 보셨을 테니까 여러분 어떤 물건 구매해 보시면 특히 옷 같은 거요. 옷 구매해 보시면 반품 돼요? 안 돼요? 다 되죠. 물건에 하자 있으면 가서 반품하잖아요. 우리 다. 물건 마음에 안 들면. 그렇기 때문에 반품은 거의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반품 불가능 판매라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반품 가능 판매라고 써있는데 이건 뭐 다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말하는 반품 가능 판매라는 거는
반품이 중요한 회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써놓은 거 반품이 중요한 그 기업의 입장에서 반품이 중요하지 않은 회사는 우리가 여기서 안 다뤄요. 그러면 반품이 중요하지 않은 회사 우리가 이제까지 어떻게 했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이제까지 반품이 중요하지 않은 회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일반적으로 물건 팔았을 때 다 뭐 잡았어요? 매출. 그 물건이 나중에 반품 들어오면 매출 환입이었죠. 매출 환입. 그게 대부분의 회사예요. 반품이 중요하지 않은 대부분의 회사들은 물건을 팔았을 때 매출, 그 물건이 돌아오면 매출 환입이에요. 알겠죠? 그 매출 환입이 성격이 뭐예요? 매출의 차감이죠. 매출의 차감. 그게 대부분의 회사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반품이 중요한 회사가 많아요. 반품이 중요하다. 그 회사가. 금액이 크다는 거예요. 반품 금액이 굉장히.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건데 지금. 거의 두 번째 줄에 밑줄을 치면요. 두 번째 줄 중간에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반품 가능 판매의 경우에 반품률을 과거의 경험 등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추정이 가능하다면 상품인 도시의 반품률을 직접 적절히 반영해서 수익을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밑줄 치면 되고요. 자, 그 밑에 줄에 밑줄 치세요. 그러나 반품률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다면 구매자가 상품의 인수를 수락하거나 반품 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익을 인식하기 전까지 판매자의 재고에 포함시켜야 된다. 거기까지 밑줄 치세요. 그러면 결국 그 세 가지예요. 유형이 세 가지. 정리를 해보면은 세 가지가 어떻게 세 가지냐면 첫 번째가 반품이 중요하지 않은 회사. 반품이 중요하지 않은 회사는 다 어떻게 하면 돼요? 팔았을 때 매출, 돌아오면 매출 환입.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선 뭐냐면 반품이 중요한 경우예요. 반품이 중요한 경우가 두 가지가 되는 거죠. 반품이 중요한데 그 반품이 중요한 회사가 반품률을 예측할 수 있대요. 과거 경험에 따라서 얼마가 반품된다 이 회사가. 그러면 팔았을 때 뭐 하자는 거예요? 매출을 잡자는 거예요. 일단 잡되 반품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품 예상액만큼을 그만큼 매출에서 차감시키는 회계 처리하라는 얘기. 그게 이때 배워요. 이때 나와요. 그러니까 반품률을 예측할 수 있다면 팔았을 때 수익은 인식하라는 얘기죠. 그거 읽어보니까. 그런데 맨 마지막에 유형이 뭐예요? 반품률 자체가 예측이 안 될 때 도대체 얼마가 더 반품될지를 알 수가 없어요. 미래를. 불확실하다면 언제까지 수익을 잡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구매자가 구매할 거라는 의사를 표시했거나 또는 반품 기간이 끝나서 더 이상 반품이 안 돌아온다는 게 확실해질 때까지 뭘 잡지 말라는 거예요. 수익을 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수익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그 물건은 누구 거예요? 계속 판매자 거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개념을 잘 잡으시고 나중에 14장 할 때 또 할게요. 그때 가서. 지금은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세요. 다시 한 번만 정리해드릴까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라고요? 반품이 중요하지 않을 때는 팔았을 때 매출, 돌아오면 매출 환입. 반품이 중요한데 반품률을 알 수 있으면 팔았을 때 매출 잡되 반품 예상액만큼을 차감시켜야 돼요. 근데 반품률 자체가 전혀 예측이 안 된다면 그 반품 기간 끝날 때까지 수익 인식을 못 해요. 그렇게 정리하시고 할부 판매로 가요. 할부 판매 역시 이때 또 나와요. 14장 가면. 할부 판매하는 대표적인 회사가 어디예요? 자동차 회사들 아니에요? 여러분 뭐 좀 자동차 회사들. 자동차 회사들이 할부로 자동차 팔았을 때 언제 수익 인식할 거냐? 두 가지가 있거든요. 자동차 팔았을 때 잡을 거냐? 아니면 할부 대금을 회수할 때 잡을 거냐? 자동차 팔았을 때냐? 할부 대금이 들어올 때냐? 두 가지예요. 우리나라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할부 판매의 경우 원칙적으로 상품 등을 인도한 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하도록 되어 있다. 즉 판매 기준이에요. 판매 기준. 그러니까 할부 대금이 회수되지 않고 있는 자동차 누구 겁니까? 아직 할부 대금이 다 회수되지 않은 자동차 누구 거예요? 소비자 거죠. 이미 자동차 회사 수익 인식했기 때문에 그 자동차는 소비자 거예요. 자동차 회사가 아니고. 263페이지 저당 상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걔는 시험에도 잘 안 나오고요. 중요하지도 않은데 별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금융기관에서 돈 빌리려고
재고 자산을 저당 잡혔어요. 그거 누구 거예요? 우리가 돈을 제대로 안 갚아서 걔가 실행해서 소유권을 넘겨가기 전까지는 누구 거예요? 우리가 담보 제공한 사람 거죠. 우리가 돈을 빌리면서 담보만 제공해 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갚지 않고 그게 걔 걸로 소유권이 넘어가기 전까지는 우리 거죠. 우리 창고에 없어도. 그 얘기예요. 저당 상품. 그러니까 타처 보관 재고의 대표적인 또 사례죠. 다른 곳에 보관되고 있는 우리 재고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제 5절로 넘어가는데 여기까지 우리가 뭐 한 거예요? 지금까지 쭉? 지금까지 판매자 재고로 볼 거냐 아니면 구매자 재고로 볼 거냐 그 얘기한 거죠. 재고 자산 누구 걸로 볼 거냐 이런 얘기한 거고 그것이 이 수익인식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잘 하시면 돼요. 넘어가시고 제5절의 재고 자산의 원가 배분을 보시는데 제일 중요한 데예요. 원가 배분. 제일 중요한 부분. 그래서 여기다가 이거를 하나 그려놓으면 매출원가. 매출원가 튀게죠. 이렇게. 매출원가는 어디 속하는 계정 과목이에요? 비용에 속하는 계정 과목이죠. 비용. 비용에 속하는 계정 과목이고 이걸 분석하려면 이렇게 분석하죠. 기초 재고가 일로 오고 단기 순매입액이 일로 오고 합계 금액 나오면 예를 들어 이게 3,000원이고 이게 12,000원이면 더하면 15,000원. 이 15,000원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판매 가능 상품 이렇게 보자. 판매 가능 상품. 이 판매 가능 상품은 기말까지 갔을 때 우리가 이 매출원가는 언제 잡습니까? 매출원가는 보통 기말에 한번 잡는다. 이렇게 우리 공부하고 있죠 지금. 기말에 한번 매출원가. 그럼 기말에 이 전체 금액 판매할 수 있는 금액을 둘로 쪼개는 거죠. 팔려서 없어진 거와 남아있는 거와 이렇게. 그랬을 때 매출원가 찾으려면 저기서 뭐 빼야 돼 이제? 저 전체 금액에서 뭐를 빼면 매출원가가 나오는 거예요? 팔리지 않고 남아있는 기말 재고를 빼면 매출원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말 재고 찾아서 여기다 집어넣어서 매출원가 찾는 걸 이제까지 여러분 다 했죠. 그렇게. 제가 어제 요 T 계정을 이렇게 그려 한번 드렸고 또 이런 똑같은 모양이 매출원가 말고 어디서 나올 수 있냐면 상품이라고 하는 자산에서도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회계 처리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 비교해 드렸잖아요. 어제.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어제 잠깐 봤던 일법대로 했을 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법. 뭐 이법이 있었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렇다는 걸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기말에 남아있는 물건의 금액을 빼면 나머지가 팔렸다고 보니까 기말 재고하고 나머지는 매출원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분배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판매 가능한 물건의 금액, 이 원가죠. 이거. 이 전체 원가를 팔린 것과 팔리지 않은 걸로 쪼갠다. 거기 그렇게 나와 있죠. 그 5절 바로 밑에 보시면 이 판매 가능 상품 금액을 팔린 것과 팔리지 않은 걸로 쪼갠다. 이렇게 쪼개는 걸 뭐라고 부른대요? 이렇게 쪼개는 걸 원가 배분이라고 불러요. 원가 배분. 원가 배분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원가 배분을 하려고 하니까 전체 금액을 아니까 둘 중에 하나만 알면 되잖아요. 뭐를 아는 게 더 편하냐라고 얘기했을 때 기말 재고가 더 편하다. 왜냐하면 매출원가는 1년 동안 판매한 물건의 금액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느 회사든 이게 훨씬 더 커요. 그럼 이 금액을 찾는 것보다는 기말에 남아있는 물건의 금액을 찾아서 빼주는 게 훨씬 빠르다는 거고요. 그럼 이거를 찾아서 빼자는 거예요. 그런데 기말 재고 금액을 찾으려고 하니까 기말 재고 금액은 어떻게 찾아야 돼요? 수량 곱하기 단가를 해서 금액을 찾아줘야겠다. 기말 재고 금액은 수량 곱하기 단가 이렇게. 좀 잘 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나가서 어느 회사 감사하러 가보시면 어느 회사든 감사하러 나가시면 기초재고와 단기 매입을 모르는 회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기초재고와 단기 매입 다 알죠? 기초재고와 단기 매입은 어느 회사든지 수정전 시산표에 다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 기초재고라는 건 전기에서 넘어온 거 아니에요. 전기에서. 다 알고 있는 거고요.
단기 매입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금액을. 왜 알고 있냐면은 기업들은 물건을 구매할 때 장부에 기록할 수밖에 없어요. 물건을 구매할 때 보시면 현금을 주거나 아니면 외상하잖아요. 우리가. 둘 중에 하나죠. 물건 사올 때 현금 바로 주거나 나중에 현금 주거나 외상하거나. 그런데 지금 현금 주든 나중에 주려고 외상하든 회사에 뭐가 변한 거예요. 재무 상태가 변하잖아요. 현금 나가거나 매입 채무 생기거나. 그렇기 때문에 재무 상태가 변하니까 매입을 꼬박꼬박 기록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매입은 당연히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쪽은 다 알고 있어요. 기말에 가서 우리가 15,000원만큼 1년 동안 팔 수 있는 금액이 있었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럼 뭐만 알면 돼요? 뭐만 알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기말 재고만 알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기말 재고 찾아서 빼자 그랬으니까. 결국 재고 자산의 원가 배분이라고 하는 거, 이건 이제 기말에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재고 자산의 원가 배분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뭘 찾자는 거예요? 기말 재고를 찾자는 거죠. 그러니까 원가 배분의 핵심은 기말 재고 파악에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 그 제목을 재고 자산의 원가 배분이라고 돼 있잖아요. 걔를 뭐로 바꿀 수도 있어요? 기말 재고 금액의 결정 이렇게 바꿔도 돼요. 결국 원가 배분하려면 기말 재고 금액 결정하는 게 핵심이니까. 이해하시겠죠? 거기까지. 그럼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수량을 어떻게 결정할 거고 단가를 어떻게 결정할 거냐 이거 배워야 돼요. 기말 재고 찾으려고요. 수량. 그래서 수량을 먼저 보면은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죠. 계속기록법이라는 게 있고 실지재고 조사법이라는 게 있고 혼합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뭐 회계원리 할 때도 다 들으셨을 거고요. 뭐 굉장히 쉬운 거니까 빨리 할게요. 여기는 거기 예제 1번 가지고 예 2번이네요. 예제 2번 보세요. 거기 265페이지 거기 보시면 기초재고가 100개였고 수량이 단기 매입이 1000개였는데 그럼 판매할 수 있는 물건이 1100개인데요. 요 1100개의 물건을 파악하는 데까지 여기까지는 요 세 가지 방법이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1100개를 찾는 데까지는 요 세 가지 방법이 같아요.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요. 기초재고 수량 파악하고 단기 매입 수량 파악하는 건 당연히 다 하는 거예요. 기초재고 수량과 단기 매입 수량은 다 파악하는 거다. 이렇게 다. 여기서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서 차이가 있냐면 요 계속 기록이라는 건 뭘 계속 기록하자는 얘기냐면은 물건이 팔릴 때마다 판매된 수량을 계속 기록하자는 거예요. 판매된 수량을 장부에다가 판매된 수량을 계속 꼬박꼬박 기록하면 팔린 수량을 아니까 남아있는 수량을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찾자는 게 계속 기록법인데 여기서 하나 여러분이 잘 생각하실 거예요. 300개가요. 창고 수량입니까? 장부상 수량입니까? 장부상 수량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창고가 아니라 창고에 가본 거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 다음에 요 실사법은요. 실사법은 이렇게 물건이 팔릴 때마다 판매된 수량을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기말에 가면 어딜 가보는 거예요? 창고에. 창고에 가서 남아있는 수량을 세요. 그럼 이 남아있는 수량이 거기 나와 있는데 자료에 이 수량은 실지재고 수량이죠. 창고 수량. 장부상 수량이 아니라 실지재고. 창고에 있는 재고. 그러면 850개가 나머지가 되는데 850개가 뭐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팔렸겠구나. 850개가 팔렸겠구나. 남아있는 것 빼면 다 팔린 거니까 팔렸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실사법이에요. 혼합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두 개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800개가 팔렸다는 걸 장부상 기록해서 300개의 장부상 수량이 남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고 장부상 수량을 찾은 거에서 만족하지 않고 어디도 가보는 거예요. 창고에도 가봐서 창고에 있는 수량까지 확인하는 것이 혼합법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드디어 뭐를 발견할 수 있냐면 50개가 비는구나. 감모량. 이걸 알 수 있어요. 감모량. 그래서 감모량이 생긴다는 걸 알 수 있고
50개. 여러분이 감모량이 나중에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우게 될 뭐랑 연결이 돼? 이 감모량이 나중에. 감모 손실. 감모 손실이랑 연결이 돼, 제가. 수량이 없어진 거. 근데 이제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은 여러분 공부할 때 요 둘 중에 한 가지 방법만 쓰면은 이 감모량을 찾을 수 없다는 것만 알면 돼요. 이 둘 중에 하나의 방법밖에 안 쓰면 이 감모량을 찾을 수가 없다. 왜 못 찾냐면은 만약에 계속 기록만 하면은 이 감모량이 어디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까? 창고에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죠. 왜냐하면 얘는 창고에 안 가보거든요. 창고에는 안 가보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 밑에 걸로 하면은 뭐가 되냐면은 이 감모량이 팔린 것처럼 착각을 하죠. 팔린 것처럼. 왜냐하면은 얘는 판매된 수량을 기록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기업이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면 당연히 무슨 법 해야 돼요? 혼합법을 해야겠구나. 이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특별한 언급이었으면 다 혼합법이에요. 공부할 때도 특별한 언급이어서 혼합법 이걸로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야 감모량을 찾을 수 있다. 이 정도 넘어갈게요. 이 정도 하고. 그러면 이제 원가 흐름의 가정으로 넘어가는데 265페이지 하단에 있는 거. 우리가 수량 파악하는 얘기 잠깐 했으니까요. 기업에서 재고 실사를 정말로 하는 얘기 잠깐 할게요. 재고 실사. 그래서 이제 2003년이 끝났고요. 지금 우리 2004년이죠. 지금. 그래서 2004년 1월인데 지금 경리과에서 뭐 많이 하고 있겠어요? 다들. 요즘에 다 결산하고 있겠죠? 요즘에. 한참 바쁠 때예요. 지금. 결산이란 작업을 하고 있을 거고요. 12월 31일 시점으로 이제 결산한다고 치고 이 회사가. 그럼 요 날이 되면 회사들은 결산이란 작업을 해요. 이렇게. 그럼 결산이란 작업이 끝나야지만 뭐가 나오는 거죠? 결산이란 작업이 끝나야지만 재무제표가 나오는 거예요. 재무제표가. 재무제표라는 게 나와야지만 그 다음에 누가 감사하는 거예요? 공인회계사가 가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인회계사는 어떤 감사라는 거냐면 재무제표를 확인하는 거죠. 재무제표. 재무제표가 뭐에 따라 적정한지, 갭에 따라 적정한지를 확인하러 가서 감사하는 게 공인회계사 감사다. 이걸 다시 한번 상기하고요. 그럼 공인회계사가 이때 감사하러 가서 뭘 볼 거냐면 이 재무제표를 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재무제표에는 어떤 재무제표가 있어요? 대차, 대조표라는 재무제표가 있잖아요. 그럼 대차대조라는 재무제표가 어느 시점일 거냐면 어느 시점이겠어요? 2003년 12월 3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대차대조표에 자산 중에 보면 이 회사가 재고가 있다면 재고 자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고 자산 금액이 전체적으로 100억이다. 이렇게 우리한테 제시했어요. 공인회계사한테. 이 100억이라고 회사가 만들어서 제시하면은 공인회계사는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맞는지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맞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회사의 기말 현재죠. 기말 현재. 재고의 수량을 파악하고 단가를 파악해서 곱해가지고 더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근데 이 회사들 보통 기업 실무에서 회사들이 재고 자산의 종류가 한 가지만 있는 회사는 드물죠. 재고 자산 종류가 보통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면 수량 파악을 다 어떻게 해줘야 돼? 그 종류별로 해줘야 돼. 종류별로.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종류별로 다 해야 되고 그거를 다 곱해서 더해가지고 합계내야 나오는 거죠. 이게. 아시겠죠? 이렇게. 그럼 이제 우리가 뭐냐면은 이 단가를 확인하는데 이때 감사하러 갔잖아. 2월 달에. 2월 달에 감사하러 가면은 단가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요 2월 달에 감사하러 나가가지고 요 단가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요 단가 확인할 수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없으면 어떻게 감사해요? 요 단가는 요때 가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요때 가서도. 왜 확인할 수 있냐면은 회사가 기말 현재 남아있는 재고라는 것이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전년도 기초부터 있던 기초재고이거나 단기에 구입한 물건이거나 그 둘 중에 남아있는 거겠죠. 회사가 기말년에 남아있는 재고는 전년도 기초재고하고 단기 매입한 그 물건, 그 중에서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그러니까 그 중에 남아있는 물건들의 단가를 확인하는 건데, 그 구입한 물건이나 기초에 있던 물건이나 다 뭐가 딸려 있겠어요. 증빙 자료가 딱 딸려, 그 언제 구입한 건지 알면 다 구매했을 때 자료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구매했을 때 자료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갖고 오라면 다 갖고 오거든요. 그럼 단가 확인 다 되잖아요. 얼마에 샀던 건지는. 이때 가서도. 그렇잖아요? 문제는 얘거든요, 수량. 수량 확인을 이때 가서 할 수 있느냐, 이제 이거예요, 수량. 그럼 이때 가서 창고에 가서 수량 세면은 이때 수량이잖아요. 우리가 알려고 하는 건 이때 거 아니 이때 거. 그러니까 수량 확인은 이때 가서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 12월 30일부터 한 1월 7일까지 이때가 재고 실사하는 시즌이에요. 이때가 여러분 생각에서야 그냥 모든 회사가 다 12월 말 시점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공인회계사의 숫자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회사를 다 기말에 다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며칠에 걸쳐 나눠 나가요. 이렇게 그 며칠에 걸쳐 나눠 나가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게 며칠 사이 아니니까 우리가 확인한 시점에 재고 수량을 확인하고요. 그 사이 기간은 뭐 가지고 확인하면 돼요. 그 재고 수불부 가지고 입출고된 수량을 확인하면 돼요. 그럼 거꾸로 가서 12월 말 수량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한참이 지나면 그 확인하기 힘들잖아요. 그게 기간이 길어지니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가서 확인해야 돼요. 그때 수량 맞죠? 수량을 확인하는데 재고 실사한다는 표현이 있고 재고 실사 입회한다는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재고 실사 입회를 하셔야 되는데 재고 실사한다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가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고 있는 걸 말하는 거고 재고 실사 입회한다는 것은 회사 사람들이 막 세고 있으면 이렇게 뒷짐지고 가서 잘 세고 있네요. 이렇게 확인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확인. 잘 샜는지를. 그래서 이 재고 실사를 할 때 회계사가 돼서 재고 실사할 때 마음 먹기 나름이지만 가끔은 내가 왜 회계사가 됐을까 이런 생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재고 실사하면서. 왜냐하면 재고 실사할 때 어떤 실사도 하냐면요. 재고 실사할 때 금융 실사도 해요. 이제 금융 실사라는 게 뭐냐면은 재고 자산도 기말년제 확인해야 되지만 기말년제 금융 자산도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현금, 그 다음에 유가증권 이런 것들이 기말년제 정말 그 회사에 존재하고 있는지를 눈으로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에 가서 현금을 세는 거예요. 현금을 기말에 현금이 맞는지. 특히 이제 어디 가보냐면 은행 감사할 때 은행에 현금 엄청나게 많잖아요. 기말에. 그러면 그 지점에 가서 이제 현금을 같이 세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 둘 이렇게 세고 있으면 현금을 내가 왜 회계사가 됐지 현금 세면서 이렇게 그런 마음가짐이 좀 들 때가 있는데 근데 은행 가서 현금 셀 때 그 금고 안에 뭐 현금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다 안 세요. 다 안 세고 다 묶음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딱 보면 이게 1억이래요. 전혀 1억 같은 느낌이 안 드는데 1억이래요. 1억 이렇게 다 넘어가고 근데 이제 밖에 나와 있는 그 텔러들이 갖고 있는 현금을 세거든요. 맞는지. 그랬을 때 이제 좀 이제 현금 세는데 요령이 있어요. 그 하나 둘 셋 넷 세고 있으면 이게 회계사가 아니고 그 한 묶음 있잖아요. 이게 100만 원짜리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딱 보고요. 한 두껍게 이렇게 해서 떼서 여직원 줘요. 세보라고 몇 장인지. 난 요만큼 가지고 세요 이게. 그럼 걔가 몇 장이라고 대답하면 내 거랑 더했을 때 100장 되면 맞잖아요. 혼자 100장을 막 세고 있지 말고 이만큼 주고요. 나 이렇게 세고. 아무튼 그렇게 하시는데 금융실사도 하고 근데 지금은 재고실사하는 얘기만 하면은 기말년제 재고가 얼마 남아있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입회하는 거라고 우리가 직접 세는 거 아니고요. 회사 사람들이 다 세요. 세면은 여러분들은 확인하시면 돼요. 잘 확인하시고 오비맥주 얘기를 해드릴게요. 오비맥주는 원재료, 제공품, 제품, 병맥주, 캔맥주,
생맥주 이제 이렇게 요즘에는 큐팩도 나왔죠. 큐팩. 큐팩 알아요? 큐팩 큰 거. 그다음에 발효 중인 맥주. 맥주는 발효시켜서 만들어요. 효모 집어넣어가지고. 원재료는 호프라는 원재료가 있고요. 메가가 보리예요. 보리. 그다음에 쌀. 오비가 쌀 넣었다고 광고하잖아요. 하이트는 100% 보리라고 광고하고 자기들은. 아무튼 그런데 이런 게 이제 원재료로 있겠죠. 뭐 그래서 이것들을 기말년제에 있는 수량을 확인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전수조사할 거냐 이게 또 하나의 전수. 이 전수조사하려면은 공인회계사가 근데 회사는 전수조사를 하죠 당연히. 왜냐면 자기 물건이기 때문에 담당 직원들이 있으니까 다 실사해요 이거 맞는지. 근데 공인회계사들이 전수조사하려면은 한나라한시에 다 나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회사에. 근데 오비맥주 공장이 한두 군데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있어요. 그리고 제품 재고는 공장에만 있는 거 아니고요. 또 다른 데도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다 확인하려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전수조사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답은 어떻게 하면 샘플링으로 조사하고요. 샘플 조사하려면 올해는 예를 들어 경기도 이천에 있거든요 공장이 하나. 경기도 이천에 오비맥주 공장이 있으면 그 공장에 가서 올해는 실사하자. 그래서 그 공장에 갔을 때 장부상 수량하고 실제 재고 수량을 비교해 봤을 때 차이가 별로 없더라 여기에. 그러면 전체적으로 차이가 별로 없겠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게 샘플링이에요. 조사.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칙이 여러분 나중에 감사할 때 회사 사람들한테 어떤 공장, 이 회사는 전체적으로 실사 준비를 다 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공장에 나가서 실사하겠다는 얘기를 미리 하면 안 돼요. 원래 원칙이. 회사 사람들한테는 몇 월 며칠 날 실사하러 가겠다, 입회하러 가겠다 통보만 하고 무작위로 나가야 돼요. 회사 사람들 모르게. 그래야 준비를 전체적으로 다 할 거 아니에요. 특정 공장만 딱 맞춰놓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다음에 여러분 나중에 감사하는데 그 클라이언트가 나를 속이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챘다. 이 회사가 굉장히 뭐 재고 자산을 어떻게 좀 속일 것 같다. 그러나 또 의심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경기도 이천으로 간다고 얘기를 해요. 회사 사람한테 이천 갈게요. 이렇게 얘기해놓고 전라남도 광주로 가면 돼요. 공장을. 그렇게 허를 찌르면 이제 뭐 발견할 수 있는데 회사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죠. 그러면. 그래서 그거 한두 번 써먹으면 안 돼요. 그거는. 정말 결정적일 때 써먹어야 돼요. 그런 방법은. 그렇게 하시고. 원래 관계가 좋으면요. 미리 다 알려줘요. 어디 나간다고. 그래서. 이천 공장. 근데 공장에 나갈 때 뭐가 또 문제냐면은 공장이 가동 중이면 실사를 못해요. 가동하기 전에 가야 돼요. 그래서 새벽 5시나 6시 이때 도착해가지고 늦어도 7시 뭐 이때쯤까지는 실사 작업이 어느 정도 끝나줘야 입회가 그래야 이제 돼요. 왜냐하면 공장이 가동 중이면 어디서부터 어디가 원재료고 어디서부터가 제공품이고 어디가 제품이고 컷오프가 안 돼요. 막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공장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실사하러 가기 전날 회사 사람들은요. 전날 공장 가동이 끝나면 밤새도록 실사를 해요. 야간에 밤새요 이렇게. 밤새도록 실사하면 우리가 새벽에 가서 입회하는 거죠. 입회해서 확인하면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공장 가동하고 뭐 이렇게 한다 알고 있고요. 이 제품 재고 실사할 때는 한 병, 두 병 이렇게 세면은 날 세기 때문에 그렇게 못 세고요. 다 이렇게 판이 있어요. 판. 그래서 판 위에다가 이렇게 제품을 박스로 해서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놔요. 다들. 이게 쌓아놓는 거 봤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판이 있는데 여기 구멍 뚫린 판, 이게 파레트라고 부르는 판이 이렇게 규격화돼 있어 이렇게 딱 있어요. 이 판을 쓰는 이유는 지게차 알죠? 다 이렇게 팔 달린 거? 지게차로 이렇게 다 재고 관리하기 때문에 이게 다 있어야 되고 이게 몇 줄인지 하면 몇 박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 박스 숫자에다가 한 박스에 몇 병인지 알면 금방 그 수량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파악하시면 되고요. 요 제공품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파악하냐면은 탱크 안에 들어있어요. 제공품, 맥주. 그래서 탱크 안에 맥주가 들어있으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리로 돼 있어요. 그래서 들어있는 거 눈으로 볼 수 있고요. 또 컴퓨터로 해가지고 다 여기 얼마 용량이 있는지 다 체크가 돼요. 이렇게 체크가 되고 발효가 그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제공품은 눈으로 확인하면 돼요. 실제 있는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제공품이 발효가 다 끝나면요. 발효가 다 끝 파이프 타고 가서 이제 여과 공정으로 가요. 여과.
여가공정으로 가는데 여가공정으로 가기 전에 이제 맥주의 인생의 갈림길, 여기가 생맥주, 이쪽이 병맥주, 캔맥주 이렇게 그 공정이 약간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 그 회사 사람들이 요때 먹는 맥주가 가장 맛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은 실사할 때 여기서 한 잔씩 마셔보기도 하는데 그 마셔보는 이유는 얘가 정말 맥주인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마셔보세요 나중에. 그래서 맥주 회사에 나가면요, 그 맥주 회사 직원의 직업 중에 어떤 직업이냐면은 하루 종일 출근해가지고 그 맥주 맛을 보는, 그 맥주를 마시는 그 직업이 있어요. 정말로 있어요. 소주 회사도 있고. 왜 그런 직업이냐면은 이 똑같은 공장에서 똑같은 원재료 가지고 맥주를 만들지만 만들 때마다 맥주 맛이 조금씩 달라져. 이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온도 조절도 중요하고 그런 관리가 잘 돼야 돼. 품질 관리가. 그러니까 맛을 균일하게 유지하려면 이게 제대로 숙성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 확인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렇게 맥주 맛 보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직업을 보고 나서 술 좋아하는 사람이 저 직업이 내 직업이다. 맥주 먹고 월급 받고 낮에 가서 맥주 먹고. 근데 물어보니까 그 직업은 술 좋아하는 사람이 절대로 못하는 직업이에요. 아주 짜증나는 직업이에요. 매일매일 낮에 감질나게 맥주 맛만 봐야죠. 취하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감질나게 조금씩 맥주 맛 보다가 저녁에는 절대로 술을 못 먹어요. 퇴근하고 나서는. 그게 직업 정신인데, 왜냐면 저녁에 술을 먹어버리면 다음날 출근해서 술 먹어보면 다 알잖아요. 입맛이 없잖아요. 이게 입맛을 못 보잖아요. 술 많이 먹고 나면 다음날. 그래서 맥주 맛을 못 보기 때문에 절대로 저녁에 술을 못 먹는데요. 그 사람들이. 술 좋아하는 사람이 못하는 직업이에요. 그게. 하여튼 그렇고, 그 원재료가 있는데 원재료도 이렇게 탱크 안에 들어있어요. 탱크 안에. 근데 이게 밖에 나와 있는 회사도 있고 땅속에 묻혀 있는 회사도 있고, 이렇게 밖에 나와 있는 사다리 달려있는 거 알죠? 이렇게 사다리 올라갈 수 있도록 돼 있고 볼 수 있도록 돼 있고 밑에는 게이지가 있어가지고 이게 얼마만큼 차 있는지 보여줘요. 근데 공인회계사는 이걸 믿지 않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 회사가 이걸 속일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올라가서 보는 게 원칙이고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데, 우리가 직접 올라갈 때가 대부분 이때잖아요. 보니까 이때니까 요즘이니까 오늘 춥잖아요. 오늘 같은 날 실사하러 가면 춥잖아. 일단 추우니까 일단 떨릴 거고, 뭐 잘못해서 빠질 수도 있지만 그 안전장치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고요. 이 호프라는 거는 굉장히 알갱이가 커요. 알갱이가 커서 나중에 보시면 호프 뭐 혹시 빠져도요 그냥 걸어 다니면 돼요. 다시 나와도 되고 이렇게 전혀 위험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혹시 갔을 때 주의하실 회사는 이제 정유회사, 기름이 들어있으니까 좀 주의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시멘트 회사, 여기도 주의해야 돼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정말 죽은 사람이 있대요. 시멘트 회사에서. 그래서 꼭 저희가 가면 그런 얘기를 해줘요. 자기 직원 중에 한 명이 잘못해서 이렇게 실족사 있다고 그러면서 못 올라가게 만들려고 이렇게. 여러분 꼭 올라가 보시고.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쭉 해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회사가 정말 기말에 뭐를 파악한다는 얘기예요. 뭐를. 수량을 정말 파악하는구나. 수량을 파악해서 거기에 가격을 곱해서 금액을 찾는구나. 수량.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265페이지 하단에 원가 흐름의 가정, 거기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266페이지가 나오는데 여기서부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 보니까요, 기초재고가 얼마예요? 그 예제 3번 한번 보세요. 예제 3번 하단에. 거기 기초재고가 3,000원, 단기 매입은 6,000원에서 12,000원. 보셨나요? 그게 이거 맞춰놓은 거거든요. 3,000원, 12,000원 맞춰놓은 거 이렇게. 그 다음에 팔린 개수는 몇 개예요? 팔린 개수가 800개? 800개 맞아요? 800개 팔려서 기말에 남아있는 수량이 몇 개 남았어요? 400개. 그럼 기말에 남아있는 수량은 뭐 400개 남았으니까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400개의 수량이 결정이 났잖아요, 지금. 그러면 단가만 알면 되는데 여기다 10원을 곱할 것이냐, 12원을 곱할 것이냐, 15원을 곱할 것이냐가 이 문제의 고민이에요. 셋 중에 뭐 곱해야 돼요?
만약에 이 회사가 구입한 물건 자체가 계속 다 10원짜리였다. 기초에도 10원짜리였으니까 계속 10원짜리였다면 고민할 게 있어요, 없어요? 다 10원짜리였다면. 고민할 게 없잖아요. 그냥 10원짜리 곱하면 되니까. 그런데 구입할 때마다 금액이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 고민이죠, 보니까. 그럼 이 회사는 여러 가지 종류의 물건을 팔아요? 지금 한 가지 종류를 팔아요? 한 가지를 팔아요? 그 단가가 다르니까 여러 가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가 중요한 거냐면은 여러 가지 종류를 판다면 수량 파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종류별로 해줘야 돼요. 수량 파악을 거의 하나로 했잖아요. 수량이 한 가지로 나왔다는 얘기는 하나밖에 안 파는 거예요. 절대로 다른 물건을 합쳐서 수량 파악하지 않아요. 종류가 다른데 수량 파악을 합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량을 한 가지로 줬다는 거는 한 가지 물건 파는 회사인데 똑같은 물건을 구입했을 때 가격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지금 기말에 남아있는 400개 이 품목이 다 똑같은 물건이라니까요. 400개가 이렇게 눈으로 보면 다 똑같은 거예요, 눈으로 보면. 눈으로 보면 다 똑같은 건데 그게 구입할 때 가격이 조금씩 다른 거죠, 지금.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유회사도 석유를 사올 때 석유가 똑같잖아요, 다 보면. 그렇지만 구입할 때마다 가격은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랬을 때 요 400개 기말에 남았는데 이게 도대체 12원짜리냐 그럼 15원짜리냐 구입했을 때 가격이 똑같은 물건인데 그걸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회사가 처해진 환경은 물가가 오르고 있죠. 똑같은 물건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이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뭘 곱할 건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더라? 가정이 필요해요, 가정. 그 가정이 거기 266페이지 중간에 나와 있는데 일반적인 거 어제 얘기했죠? 그게 시험에 잘 나와요. 장단점과 특징이. 개별법, 선입선출, 후입선출, 평균법 그거 할 거고요. 특수한 방법에서 뭐가 잘 나온다 그랬어요? 매출총 이익률법하고 소매제거법 그게 계산 문제로 잘 나오고 기업회계 기준에서 인정하는 거는 일반적인 방법은 다 인정하고 특수한 방법에서는 소매제거법만 인정한다. 그럼 이제 일반적인 방법 할게요. 1, 2, 3, 4 해서 개별법부터 그 개별법 보니까요. 267페이지에 개별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 물건 품목에 뭐를 다 붙여놓은 거예요. 품목 다. 그 꼬리표라는 거, 그 단가표. 이게 얼마에 구입했는지를 다 표시해가지고요. 그 꼬리표를 쫓아다니면서 확인하겠다는 거거든요. 거기 중간에 보면 267페이지에 꼬리표를 확인한 자료가 나와 있어요. 가격표. 6월 1일 날 팔았을 때 얼마짜리였대요? 10원짜리. 8월 1일 날 팔았을 때 12원짜리. 12월 1일 날 팔았을 때 10원짜리와 15원짜리. 그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 밑에 보시면 여기서 주의할 점은 상품 재고장의 출고란의 단가를 기록하는 방법에는 계속 기록하는 거하고 기말에 한 번 기록하는 게 있다. 그래서 계속 단가 기록이란 건 계속 기록한다는 얘기고 단가를 기말은 기말에 한 번 기록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럼 먼저 개별법부터 이 두 가지로 다 해볼게요. 먼저 계속 기록하는 거 보시면 맨 밑에 상품 재고장에다가 기초 재고 수량이 몇 개예요 보니까 300개가 있고 6월 1일 날 200개 팔았을 때는 그 꼬리표 확인할 것도 있어요 없어요? 꼬리표 확인할 것도 없죠. 왜냐하면 얼마짜리밖에 없으니까 10원짜리밖에 없으니까 7월 1일 날은 500개 사온 다음에 8월 1일 날 400개 팔았을 때 그날은 꼬리표 확인해 봐야죠. 10원짜리도 있고 12원짜리도 있으니까 물건 중에 확인해 봤더니 얼마짜리에서 위에 자료 보세요. 위에 자료 얼마짜리? 12원짜리였죠. 다음 페이지 보니까 400개를 사온 다음에 12월 1일 날 200개를 팔았어요. 그때 자료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런 식으로 꼬리표 확인했더니 기말에 남아있는 400개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400개는 100개는 12원짜리 300개는 15원짜리더라. 그래서 곱해보니까 이게 1200원 되고 얘는 4500원 되니까 두 개 더하니까 5700원 되더라. 이게 뭐라는 거죠? 이게 기말 재고 금액이다. 여기 5700원이 되면 여기 얼마가 돼요?
9,300원이 되는 거죠. 넘어가고 그 밑에 보시면 기말 단가 기록이 있는데 기말에 한 번 기록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얘가 계속 기록하지 않고요. 기말에 400개의 수량이 확인됐잖아요, 지금. 400개의 수량이 확인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기말에 확인하겠다는 얘기예요. 기말에 어떻게 하면 확인할 수 있을까요? 기중에 계속 기록하지 않고 기말에 한 번 확인한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돼요? 어디 가보면 돼요? 창고에 가보면 되죠. 창고에 가보면 남아있는 물건에 뭐가 달려있겠어요, 거기? 꼬리표가 달려있을 거 아니에요? 꼬리표 보고 얼마짜리인지 확인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창고에 가서 400개의 꼬리표를 확인해보면 계속 기록했을 때 남아있는 꼬리표 금액과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같아야 정상이죠, 같아야. 만약 이게 다르다면 기준 기록을 잘못했다는 얘기죠. 당연히 기록 잘했으면 남아있는 게 같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개별법이라는 건 해볼 필요도 없이 계속 기록하나 기말에 한 번 파하거나 어떻게 돼야 된다? 같아야 돼요, 항상. 그래서 다르다면 뭔가 잘못된 거고요. 같아야 돼요. 같다고 알아두세요. 그리고 넘어가시면 돼요. 269페이지 선입선출법을 보시는데 선입선출, 후입선출, 평균법 이거 다 누가 만든 거예요? 선입선출, 후입선출, 평균법 이거 다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회계학자들이. 이거 다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가정을 만들었는데 이런 가정을 만들기 전까지는 다 뭐 하면 되는 거죠? 이런 가정을 만들기 전까지는 다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이런 가정을 만들기 전까지는 쫓아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짜리였는지. 가정 만들기 전까지는. 그런데 쫓아다니려다 보니까 못 쫓아다니겠다는 거 아니에요? 도저히 실무적으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아까 정유회사 얘기했는데 정유회사가 꼬리표 쫓아다니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기름에 꼬리표 붙일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개별법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뭔가 다른 방법들이 필요하더라. 가정 자체가. 그래서 이걸 못하는 회사들이 이런 걸 만들어낸 거예요. 선입선출, 후입선출, 평균법이라는 가정을. 그래서 선입선출의 가정을 먼저 보시면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리는 거니까 요 두 가지가 있어요. 보니까 계속 기록하는 거 먼저 300개가 있다가 6월 1일 날 200개 팔았을 때 그날은 고민할 거 없잖아요. 그렇죠? 얼마짜리밖에 없으니까 10원짜리밖에 없으니까 7월 1일 날은 500개 사왔어요. 그렇고 8월 1일 날은 400개 팔았을 때 그날 고민해야죠. 어떻게? 먼저 들어온 물건이 먼저 팔린다 이렇게 고민해야 되는데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있어요. 이 회사의 그 창고 담당자가 아까 제가 재고 실사할 때 창고 담당자들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재고 실사할 때 나가보시면 그 창고에서 근무하는 창고 담당자 아저씨들 나이 지긋하신 분들 그런 분들도 이렇게 만나보면은 이 공인회계사로서의 장점이 뭐냐면은 이 전문가가 이제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의사들은 뭐 좋아 보이지만 안 좋은 단점이 뭐냐면은 매일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픈 사람만 만나죠. 병자 이렇게 아픈 사람만. 치과 와서는 하루 종일 뭐예요? 입만 들여다보죠. 이렇게 입만. 그게 이제 스트레스예요. 약간의 스트레스. 뭐 그것도 뭐 생각이 나름이지만 아픈 사람만 만나고 변호사는 맨날 누구 만나요? 범죄인, 그러니까 나쁜 놈들만 만나요. 나쁜 놈. 서로 싸우는 사람, 소송하고 이렇게 그런 사람만 만나요. 이게. 그런데 공인회계사는 경영자들을 만나죠. CEO 뭐 이런 사람들 또는 기업의 격리 담당 이사, 과장, 부장 이렇게 양복 입은 사람들, 정상적인 사람들 이렇게 정상적으로 만나고 또 그런 사람들 만나고요. 또 다양한 계층의 사람을 만나요. 다양한 계층. 그러니까 이게 화이트 칼라만 만나는 게 아니라 공장에 가면 생산직에 있는 사람들도 하고도 얘기도 해보고 창고 담당자들이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그래서 여러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얘기를 하면서 인생을 많이 배워요. 그분들하고 얘기해보면 인생을 배워요. 인생을. 근데 아무튼 그 창고 담당 아저씨들이 되게 순진해요. 되게 순진해가지고 자기 맡은 일만 철저히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 재고 실사할 때 우리가 이제 장부 들고 와서 이렇게 맞춰볼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맞추다 보면 조금씩 차이 나거든요. 한두 개 막 이렇게 차이 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조금씩은.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으면 넘어가요. 그냥 큰 차이가 아니면.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가끔 이렇게 차이 난다고 적잖아. 이렇게. 그럼 막 벌 떠세요. 이렇게 떠시면서 왜 그러시냐고 그거 맞다고 해달라고 그거 다
틀리면 자기들이 책임지는 줄 알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어느 날 격리과에 갔어요. 격리과에 가서 격리과 직원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회사는 선입선출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귓가로. 선입선출? 우리 회사가 먼저 들어온 물건 먼저 파는구나. 이걸 들었어요. 듣고 나서 창고로 가가지고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켰어요. 야, 무조건 먼저 들어온 물건 먼저 빼야 된다. 우리 창고에서. 격리과에서 그렇게 얘기했다. 그럼 먼저 들어온 물건이 먼저 쌓이니까 밑에 쌓이잖아. 이렇게. 그러면 빼려면 다 빼야 되잖아. 이게 먼저 들어온 거. 그래야 되냐고요. 지금 여기 8월 1일 날 창고에서 그 먼저 들어온 물건 먼저 빼야 돼요.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창고의 물량 흐름과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하는 과정이냐면 격리과에서 하는 과정이 장부 기록할 때. 장부 기록할 때 우리는 선입선출하겠다는 거지 창고에서 선입선출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물건의 모양은 똑같은 거라니까요. 구입할 때 가격만 달랐던 거지 물건이 다른 거 아니에요. 위에 쌓여있는 물건이나 밑에 쌓여있는 물건 다 물건은 똑같아요. 어느 거 빼든지 괜찮아요. 지금 팔 때. 그렇기 때문에 물량의 흐름과 관련 있는 게 아니라 장부에 기록할 때 가정일 뿐이다. 만약에 물량의 흐름에 관심이 있으면 개별법 해야 돼요. 격리과 직원이 창고에서 정말 얼마짜리 물건이 빠졌는지 알고 싶으면 그건 뭐 하는 거예요? 개별법을 하는 거예요. 꼬리표 확인해야 되니까. 우리 이거 하기 싫어서 이런 가정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선입선출할 때는 물량의 흐름과 관련 없이 장부상에서는 먼저 들어온 물건이 먼저 팔리는 거다. 그 밑에 400개가 들어온 다음에 12월 1일 날 200개 팔았을 때 그때도 고민해야 되죠. 어떻게? 먼저 들어온 물건이 먼저 팔린다. 이렇게 고민해야 돼요. 장부상. 그랬더니 400개가 얼마짜리가 남았어요? 15원짜리가 남아서 곱해보니까 6,000원이 되고요. 6,000원이 여기 들어가니까 얼마가 돼요? 9,000원이 되죠. 기말 단가 기록을 보세요. 기말에 한 번 파악하는 걸 보시면 기말에 400개라는 수량이 확정이 됐잖아요. 기말에. 그러면 기말에 얘는 한 번만 하는 거예요. 얘는 기중에 계속 했는데 기말에 한 번 하면은 야 기말에 400개가 있다는 걸 확인한 다음에 생각하는 게 우리 선입선출이니까 남아있는 건 언제 사온 게 남아있겠어요? 가장 최근 가장 늦게 사온 게 남아있겠죠. 이게 가장 늦게 사온 게 얼마짜리예요? 15원짜리죠. 15원짜리가 400개가 되는지만 확인하면 돼요. 400개가 되면 다 400개예요. 그러니까 같잖아요. 이렇게. 선입선출도 항상 같아요. 예외 없이. 선입선출도 항상 같다. 이렇게 알고 넘어가세요. 271페이지 후입선출인데 얘가 시험에 제일 잘 나오거든요. 후입선출이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데 나중에 혹시 실무 나가 보시면은 후입선출하는 회사는 좀 드물어요. 실제. 다른 걸 더 많이 해요. 후입선출은 좀 드문데 실제 후입선출을 하는 회사가 드물에도 불구하고 시험에는 왜 얘가 잘 나오냐. 제가 얘기했죠. 우리 시험은 그런 거라니까요. 출제하는 거는 뭐 실무상 많이 발생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출제하기 좋고 이게 특징이 많거든요. 후입선출이 장단점도 많고 그런 걸 내는 거예요. 특이한 거, 재밌는 거. 그래서 출제할 소재가 많은 거. 뭐 공부할 때 그런 생각을 좀 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후입선출 계속 단가 기록 먼저 보시면 이거 거기 300개가 있었고 6월 1일 날 200개 팔았을 때 그날은 어떻게 고민해야 돼요? 늦게 들어온 게 먼저 팔린 거지만 고민할 게 없죠. 얼마짜리밖에 없으니까. 10원짜리. 7월 1일 날 500개 사온 다음에 8월 1일 날 400개 팔았을 때 그날 고민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늦게 들어온 물건이 먼저 팔리는 것이다. 이렇게 고민하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정말로 창고에서 늦게 들어온 물건 먼저 팔아야 돼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모른다니까요. 그거는. 그냥 장부상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11월 1일 날 400개를 사온 다음에 12월 1일 날 200개 팔았을 때 그날도 늦게 구입한 게 먼저 팔린다. 그렇게 고민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했더니 기말에 남는 게 100개, 100개, 200개에서 100개는 10원짜리, 얘는 12원짜리, 얘는 15원짜리. 얘 1000원, 얘 1200원, 얘는 3000원. 이렇게 해서 다 더하니까 5200원. 5200원이 기말 재고가 되니까 매출원가는 9800원. 이렇게 한 거예요. 다음 페이지. 기말 단가 기록을 보시면 400개가 있는데 400개. 얘는
얘는 기중에 기록한 거 아니잖아요. 기말에 한번 파악해요. 기말에 한번 파악하니까 이 400개가 어떻게 됐을까 고민하면 후입선출이니까 언제 사온 게 남아있겠어요? 가장 먼저 산 게 남아있겠죠? 가장 먼저. 가장 먼저 산 거는 당연히 뭐겠어요? 가장 먼저 산 거는 기초재고죠, 일단. 가장 먼저 사온 것들이 기초재고. 그럼 기초재고는 일단 다 남았다고 봐야 돼요. 기초재고는. 그러니까 기초재고 수량이 기말재고 수량보다 작죠, 이렇게. 기초재고 수량이 기말재고 수량보다 작다면, 다시 얘기해서 기말재고 수량이 더 크다면, 기초재고 수량은 다 남았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기말에. 다 남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사온 게 얼마짜리예요? 12원짜리인데 100개다. 나머지. 그러니까 더하니까 얼마예요? 4,200원이다. 이렇게 했어요. 4,200원 들어가니까 얼마 돼요? 1,800원. 이렇게 되는데, 드디어 이 금액과 이 금액이 어때요? 보니까.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얘가 시험이 잘 나와요. 이 두 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금액과 이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시험에서 아주 잘 나오더라. 뭐 그걸 좀 기억하시고. 근데 하나 주의할 것도, 이게 다르다고 하니까 또 어떤 사람은 항상 다른 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항상 다른 거 아니에요. 같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얘가요, 조금 이따 보면 예외적으로 지금 다른 거고요. 같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같아요. 같을 수 있고, 달라질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건데, 왜 다른지는 얘기할 거고. 근데 이거 왜 다른 거죠, 근데? 가정을 똑같이 했는데? 늦게 들어온 게 먼저 팔렸다. 가정을 똑같이 했는데 달라진 이유는, 여기는 10원짜리가 100개인데, 여기는 10원짜리가 300개니까. 당연히 달라지겠죠, 이게. 그럼 여기는 왜 10원짜리가 100개고, 10원짜리가 300개냐? 그게 거기, 271페이지에, 그 상품 재고장을 보시면 6월 1일자 때문에 그래. 6월 1일자. 그날 몇 개가 팔렸어요. 200개가 팔릴 때 계속 기록을 하다 보니까 얼마짜리가 팔렸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보니까 10원짜리가 팔렸다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 200개가. 그러니까 얘가 100개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죠? 그런데 얘는요. 얘는 기중에는 전혀 기록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기말에만 기말재고 수량과 기초재고 수량 비교해서 기말재고 수량이 더 크면 무조건 뭐는 다 남았다? 기초재고는 다 남았다고 봐. 얘는 기중에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러니까 이게 차이 나는 거야. 이렇게 차이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같아지는 거야. 이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넘어가시고 273페이지 평균법을 보세요. 평균법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그 평균법을 보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얘가 이동평균법이 있고 총평균법이에요. 기말에 하는 게 총평균. 두 가지가 있고, 먼저 이동평균을 먼저 보세요. 이동평균 보니까 처음에 몇 개, 300개가 있다가 6월 1일 날 200개 팔렸을 때 그날은 평균 단가 낼 거 있어요, 없어요? 평균 단가 낼 거 없지요. 얼마짜리? 그냥 10원짜리인데 그 10원짜리 팔린 다음에 몇 개 남았어요? 그 다음에 그 200개 판 다음에 100개 남았잖아요. 100개 남았을 때 얼마짜리예요? 100개 남았을 때 10원짜리죠. 그 다음에 몇 개 사왔어요? 그 다음에 500개 사왔죠. 잘 보세요. 500개 사왔을 때 만약에 10원짜리였다라고 가정하면 평균 단가 낼 필요 있어요, 없어요? 낼 필요 없이 얼마예요? 그냥 10원이죠, 뭐. 그런데 여기서 얼마에 샀기 때문에? 12원에 샀기 때문에 달라지니까 평균 단가 다시 내는 건데, 이런 평균 단가를 이동 평균 단가라고 해요. 이동 평균 단가 알아두시고. 계산해 보니까 11.67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 밑에 몇 개 팔려요? 400개 팔릴 때 물어볼게요. 하나. 400개 팔릴 때 10원짜리 팔린 겁니까? 12원짜리 팔린 겁니까? 그 400개 팔릴 때 둘 중에 뭐 팔린 거예요? 그게 아니죠. 11.67원짜리 팔린 걸로 보는 거죠. 평균 단가 됐기 때문에. 400개 팔릴 때 11.67원짜리가 팔린 걸로 보고 남는 200개도 얼마짜리? 11.67원짜리가 남았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겠어요?
그 다음에 또 몇 개 사왔어요? 400개를 사오는데 또 얼마짜리? 15원짜리 사오니까 또 달라지겠죠 이게. 또 평균 단가 내니까 개당 13.88원 이렇게 나왔죠 여기. 또 이동 평균 단가예요. 그러면 그 13.88원을 어디다 갖다 적용하시면 되냐면 여기다 갖다 곱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곱하기 13.88 이러면 되죠 주말에 5,556원 나오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9,444원 이렇게 하면 돼요. 넘어가고 다음 페이지는 총평균법. 총평균법은 언제 한번 평균 닦아내는 거예요? 언제 한번? 기말에 한 번 내는 거예요. 기말에 한 번 내는 거고 1년 동안 구입한 거를 전체 다 더해요. 다. 기말에. 전체 수량은 1200개거든요. 계산해 보시면. 그러니까 개당 얼마가 나오냐면 한 개당 12.5원이 나와. 이 총평균 단가예요. 총평균 단가. 이거. 총평균 단가가 나오면 총평균 단가는 1년에 몇 번 계산할 수 있어요? 1년에 한 번밖에 못해요. 기말에 한 번. 곱하니까 5,000원 나오면 5,000원 집어넣으니까 10,000원. 이게 답이거든요. 다 했는데 우리 몇 가지 한 거죠 지금까지? 요 네 가지를 연습하면서 두 가지를 했으니까 총 8가지를 한 거고요. 그게 책에 275페이지에 정리가 되어 있는 시간 지금 확인하시고 확인하시면서 계속 기록하나 기말에 한 번 기록하나 기말 재고 금액이 같은 건 뭡니까? 개별법하고 선입선출이고 달라지는 건 후입선출과 평균법인데 중요한 사실은 평균법이 다른 건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동평균법하고 총평균법은 같은 방법이 아니에요. 다른 방법이기 때문에 달라지는 게 당연한 거고 후입선출법이 다른 것이 여러분이 주의할 거다. 후입선출법이 다른 것이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요. 그 밑에 첫째, 둘째, 셋째는 여러분이 쉬는 시간에 읽어보시고 넷째를 밑줄 치면은 개별법, 선입선출법은 두 가지가 똑같지만 후입선출법은 달라진다. 그런 얘기 나와 있고요. 다섯째를 읽어보시면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 다섯째는 지금 밑줄만 쳐놓으시고요. 그거에 대한 얘기는 잠깐 쉬었다 할 거예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거기서부터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